안녕하십니까.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안갯 속보다 황사 속입니다. 이 중국발 황사가 하늘도 덮고 활짝 핀 벚꽃도 덮고 야구 시범 경기도 어제 막았습니다. 자,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판은 점입 가경인데 잘 보이십니까? 누가 승리할까요? 여당은 이 황사보다 악재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잠시 뒤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만나보겠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하겠다며 법, 제도, 경찰, 검찰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상황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경질됐습니다. 자, 이런 정치사회 이슈들 놓고요. 이따가 박수영, 김남국 두 여야 의원이 열띤 토론 벌이겠습니다. 미얀마의 봄은 참혹합니다. 41년 전 우리 5.18 민주화운동의 기억이 겹칩니다. 그 현재 상황 3부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3월 30일 화요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시작합니다.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 투표일 다음 주 수요일이니까요. 이제 여들의 8일 앞입니다. 사전투표일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빈 자리 채우는 보궐선거죠. 임기가 4년도 아니고 1년 남짓인데 선거 전 참 치열합니다. 내년 3월 대선으로 넘어가는 교두보라서 그리고 전초전이라서 게다가 LH 투기 이슈까지 휘몰아친 지경이라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정권 심판 대 정권 유지 대결 구도로 보입니다. 거의 대선 같습니다. 자, 악재가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만 여당 쪽에서는 박빙의 승부를 예상하기도 합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상임위원장에게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국회의원 5선 그리고 전남 지사까지 지내셨는데 그리고 여러 번 선거를 경험하셨습니다. 이번 보궐선거 좀 어떻습니까? 많이 다릅니까? 네, 굉장히 문자 그대로 긴박한 선거가 됐군요. 예. 오늘 유세 지원 어디서 하십니까? 예, 성북, 동대문, 갑을, 중구, 종로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아, 주로 북쪽으로 잡으셨는데 왜 그쪽으로 잡으셨는지 오늘은요? 네, 이렇게 그동안에 안 갔던 데를 가는 거니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어젯밤 그 박영선 후보, 오세훈 후보 간 TV 토론 열렸는데 좀 판정해 보신다면요? 어느 쪽 승리로 보십니까? 네, 박영선 후보가 더 나았다고 봤습니다. 내용도 그렇지만 예. 태도에서 예. 오세훈 후보가 좀 그랬습니다. 네. 태도에서요. 예. 네.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면이 이렇게? 예. 고개를 뒤로 젖히고 예.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겸손해 보이지는 않죠. 아, 네. 좀 오만해 보이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자, 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TV 토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정청래 그 의원께서 보니까 박 후보가 무상급식 그 찬성인가 반성인가 질문하니까 오 후보가 뭐 어버버버했다 이렇게 평가하던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 대목에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알기 어렵게 답을 했던 것 같고요. 예. 내곡동 문제도 충분히 해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아, 예. 방금 말씀하신 그 특히 이제 그 후보 그 처가 쪽에 내곡동 땅 의혹이 설전 벌어졌는데, 네. 자 이게 오 후보 쪽에서는 뭐 이게 투기가 아니었다 이게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박 후보께서는 거짓말이 본질이다 이렇게 서로 맞섰습니다. 네. 뭐가 본질입니까? 보시기엔. 지금 이 시기에 부동산과 관련해서 의혹이 있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예. 흠이라고 볼 수 있고요. 더구나 잇따른 거짓말은 조금 더 치명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잇따른 거짓말이요. 예. 네. 잇따른 거짓말을 말씀하시는 거가 이제 그 현장에 있었다. 측량 현장에 없었다. 아니 애당초 땅의 존재도 몰랐다. 그러다가 예. 그 땅이 무슨 집으로 지정된지를 몰랐다. 예. 네. 그러다가 무슨 양심선언이 나오면 사퇴하겠다. 예. 정계 은퇴하겠다. 양심선언 같은 목격담이 연달아 나오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예. 예. 그 다음에는 기억 앞에서 겸손하고 싶다. 좀 애매한 말씀을 했죠. 예. 계속 그런 말을 좀 바꾸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자, 그러면 박영선 후보가 그럼 뭐 서울시장 돼야 합니까?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네. 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지금까지 코로나 상황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돕는 일을 쭉 해왔는데 예. 지금도 그 상황은 계속되기 때문에 그런 분이 서울시장을 하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비롯한 어려운 분들 지원이 더 충실하고 일관성이 있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관을 지낸 그 경험이 가장 장관도 바로 그 분야의 장관이었기 때문에 예.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코로나라는 감염병을 끝내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예. 그것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빨리 끝내는 게 있는데 후자를 전담했던 분이니까 예. 그분이 서울시정을 맡으면 그런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판세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박영선 후보가 얼마 전에 저희 방송과 인터뷰에서요. 네. 뭐 따박따박 2%씩 매일 지지율 올리겠다 이 장담하셨습니다. 현실성 있습니까 이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여론조사는 응답을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데 응답률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합쳐서 종합해서 읽어보면 박영선 후보의 말이 실현되고 있는 것도 같다. 그러니까 여러 조사들을 분석해 보시니 네. 이렇게 2%씩 올리는 게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 자, 그런데 이 박영선 후보 지지율이 이제 선거 초반에는 뭐 2자 대결, 3자 대결 다 통틀어서 잘 나왔었는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좀 뒤집혔습니다. 이 좀 배경이 뭔지 어떻게 보십니까? 제1은 LH 사태일 거고요. 두 번째는 야당 쪽의 단일화이겠죠. 네. 그 두 가지라고 보십니까? 네. 그 두 가지가 다 거의 비슷한 비율로. 비율이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LH가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제 사실상 경질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사유야 임대차 3법 시행 바로 직전에 그 자신이 수여한 아파트 전세 보증금 14% 정도 올렸다 이건데 이제 이게 사실 근데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속하게 경질될 사안입니까 이게? 근데. 네, 경질은 불가피했다고 보고요. 예. 면목 없는 일이죠.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해오신 분이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 근데 이제 좀 국민의힘에서는 또 그 김은혜 대변인이 얘기하던데 꼬리 자르기다 이렇게 비판하더라고요. 좀 일리가 있습니까? 정책실장이 꼬리면 어떻다는 얘기죠? 예. 말을 함부로 하는 거죠. 예, 꼬리 자르기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 김상조 실장과 비슷한 사례가 더 있다. 또 조홍천 의원 얘기 나오고요. 그러던데 이건 보셨습니까, 내용을? 네, 그런 보도가 있었다는 얘기는 듣고 있고요. 예. 좀 진상을 알아보고 있을 겁니다, 당에서요. 만약에 정말 비슷한 사례라면 좀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네네. 예. 만약에 그러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당에서 제가 지도부에 있질 않으니까요. 재밌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윤리감찰단이라든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상조 실장 후임에요. 바로 이호성 신임 그 정책실장 선임됐습니다. 기재부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적임자로 보십니까, 이분? 예, 그동안에 기재부 차관, 청와대 경제수석 쭉 했으니까요. 예. 가장 맞는 분이죠. 굉장히 조용하고 실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말씀하신 겁니까?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있으신가 봅니다. 개인적 친분은 없고요. 제가 총리를 하는 동안에 그분이 기재부 차관, 경제수석 이렇게 일하는 걸 쭉 봤는데요. 그리고 회의 같은 데서 함께 하고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신중하고 조용한 사람이다. 생각이 깊은 사람이다. 이런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낙연 위원장님에 대한 평이랑 좀 비슷한 면이 있네요, 보니까요. 그 정도로 훌륭하지 못하고요. 자,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반부패 정책 협의회 주재하시고 이해충돌 방지법 반드시 제정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이 법안 제정 조만간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달 말까지 원스톱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야당이 지금 호응을 안고 있는 셈이죠. 그러면 이제 단독 처리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단독 처리라면 그럼 뭐 한 일정은 언제쯤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지금 소위에 아직도 계류돼 있으니까요. 예. 거기에서 안건 조정 절차를 거쳐서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까지 가려면 날마다 그 일을 한다고 해도 최소한 3, 4일이 걸리는 것이죠. 예. 현실적으로는 그러면 4월 7일 그 보궐선거 전까지 되기는 좀 힘들어 보겠습니다.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원내에서 잘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LH 투기 사태, 이제 대체적으로 그 공직자들 부당 이득, 뭐 투기 이득, 이게 소급해서 환수하려면요.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법 제정이라든지 뭐 개정차가 필요할 텐데. 근데 예전에 국회 법사위 심사에서 좀 이혼 요소 있다 이런 지적 나오지 않았었나요, 이게요? 네, 그 다수 의견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러나 법안 소위는 현재로서는 전원일치 문화 같은 게 있어서 못한 모양인데요. 지금 국민들이 그걸 납득을 못할 겁니다.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토지를 구입한 지 그 1년 안에 매각할 때 시세 차익의 70%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할 방침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좀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거죠? 물론입니다. 세금의 세율이라든가 하는 것은 법률사항이니까요. 법을 고쳐야 합니다. 70%면 이게 좀 과도하다 이런 반발도 나올 법도 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다수 국민은 수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투기성 자금이 이 토지에 그 유입되지 못하게 그 주택 외 부동산에도 담보대출 규제하는 거 이것도 시행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발표를 했죠. 부동산 때문에 떼돈 벌고 부동산 때문에 절망하고 하는 이 부동산의 족쇄 이제 끊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불가피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총체적으로 이제 대통령께서도 발표를 하셨고 그랬는데 이제 뭐 일각에서는 왜 진작 3월 초에 그 시민단체에서 이 의혹 제기했을 때 발빠르게 이런 뭐 대책들을 내놓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은 나오긴 합니다. 그때는 이제 수사본부를 꾸리고 빨리 수사를 하고 진상조사하고 그런 일이 있었죠. 불과 3주 전쯤 되니까요. 지금 늦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리고 이게 부동산 적폐로 규정하고 임기 종반의 마지막 국정과제로 그 자리매김을 하고 임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야죠. 아무것도 않다가 갑자기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이제 그 특수본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경찰 주체로 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또 어제 정 총리께서 이 수사 인력 2배로 이제 늘린다. 그리고 검찰도 수사 도울 수 있도록 이제 대거 그 인력을 늘리는 거를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실제로 효과를 가져올 거로 보십니까? 수사 인력이 필요하죠. 지금 조사받고 있다고 발표된 사람만 해도 536명인데요. 조사 대상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동안에 수사 인력이 700~800명 선이었는데요. 보강이 필요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검찰이 그 6대 중대 범죄 있지 않습니까? 이 안쪽에서만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수사의 경험도 있을 테고요. 또 검찰이 할 역할이 있을 겁니다. 가령 기소를 빨리 해준다거나 구속영장 발부를 도와준다거나 하는 등등의 검찰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 다시 좀 선거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여야 후보 간의 설전 수위가 좀 갈수록 높습니다. 높아진다 보니까 뭐 아바타 얘기, 뭐 제2의 모 얘기 이렇게 이런 건 좀 자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의견이십니까? 좀 더 어떻게 하면 본격 있는 공방으로 만들까 하는 고민을 서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 거친 말은 그 말 한 사람에게 그 가시가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점을 서로 생각을 해서 정당한 비판은 해야 되지만 그러나 거친 말 또는 그런 것은 저는
서로 간에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후보 간에 서로 이제 의혹들 제기하는데 이거 두고 이제 언론에서는 뭐 후보들 서로 흠집내는 데 집중하는 네거티브 공방이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하기도 합니다. 뭐 사실 매 선거마다 나오는 얘기긴 한데 뭐 불가피한 풍경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아니 예를 들어서 내곡동 땅을 알았냐 몰랐냐 그것은 후보 본인이 말했던 것이거든요. 몰랐다. 무슨 증언이 나오면 그만두겠다. 전부 후보 본인이 말한 거예요. 그 말을 뒤집는데 왜 뒤집냐고 묻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네거티브입니까? 그걸 네거티브로 모는 것 자체가 네거티브다 저는 그렇게 봐요. 언론의 네거티브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년 3월 대선 앞두고 지금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요. 뭐 지금 뭐 발언하는 거 사실 또 어제도 보니까 선거 관련해서 발언 한마디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분이 실제로 출마할 걸 예상하십니까?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그 길에 들어섰다고 보는 것이 상식일 테고요. 중간중간에 누군가 계산한 듯한 그런 행보를 하는구나 이렇게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누군가 계산한 듯한 그 말씀은 제가 좀 어떻게 이해를 되겠습니까? 어제도 뭐 한 말씀을 했던데요. 그런 식으로 누군가의 기획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추미애도 전 법무장관이 그 한 언론 인터뷰에서 뭐 인두삼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혹시 동의한 부분이 있습니까? 글쎄요. 가봐야 알죠. 알겠습니다. 참 이낙연 위원장님 인터뷰 시작 전에요. 오세훈 후보가 그 한국 그 국토정보공사에 정보 공개 그 신청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안에 보니까 뭐 후보 장인 한 명만 측량 입회한 것으로 서명돼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보니까. 이런 상황에는 오세훈 후보가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께서 본인은 몰랐다, 안 갔다. 이게 지금 뒤집히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이 배인 서명을 받으면 끝날 거라고 했는데, 전혀 그 상황이 아니지요. 그런 점에서 설득력 있는 해명은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 위원장님 이른 아침에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동상임위원장이었습니다. 황보선의 주발새 아침 1부 마치고 잠시 뒤 2부에서 미얀마 현지 연결해서요.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자, 미얀마 쿠데타에 저항하는 시민들 정말 격렬하게 군부의 무자비한 진압에 맞서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위대 시민들 그 총탄에 쓰러지고 있고요. 주말에는 최소 114명이 목숨을 잃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지금까지 보면은 현재까지 민간인 사망자 무려 450명 넘어섰다는 이런 이제 현지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는 그 군부 그리고 소수민족 무장 세력과의 교전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당초 걱정했던 대로 미얀마 사태가 이게 점차 내전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들리고 있고요. 자, 이런 가운데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이죠.가 이 미얀마 군부의 평화 시위에 대한 이 반인도적인 강경 진압 규탄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미얀마와의 교역 협정 이행 중단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이제 성명을 내고요. 성명에서 미국은 민간에 대한 이제 미얀마 이제 버마라고도 불리죠. 옛날 이름이 버마였는데 이 미얀마 보안군의 잔혹한 폭력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까지 밝혔습니다. 그리고 타이 대표는요, 미국이 2013년 미얀마와 체결한 무역 투자 협정에 따른 모든 교역 관련 약속을 즉각 중단한다면서 이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복귀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상황을 지금 현지 천기용 교수 연결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까?
네, 지금 저 밖에서요. 지금 천기훈 교수 현지 미얀마 전화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아무래도 현재 좀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좀 걱정스러운 상황인데요. 조금 더 잠시 뒤에 그 전화 연결 시도해 보고요. 자, 그 전에 지금 황사 지금 거의 뭐 어제 하루 종일 그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이제 이 황사 상황 오늘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문가 연결해서 시상청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기상청의 박정민 통보관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안녕하십니까. 올봄 그 최악의 황사라고 하는데, 자, 이게 지금 오늘은 좀 어떻습니까? 황사 상황이? 네, 지난 26일부터 몽골과 중국 내몽골 지역에서 발원한 황사가 대기 하층 기류를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어제 새벽 서해오도를 시작으로 아침에는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과 남부 그리고 제주도까지 황사 경보가 발표되었고요. 현재까지도 강원 중북부를 제외한 전국에 황사 경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우리나라로 유입된 황사가 완전히 빠져나가지 못하고 아직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황사의 농도는 차차 옅어지겠지만 오늘은 서해안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 즉 PM10 농도가 높겠고 대기 하층 기류가 정체되기 때문에 내일까지도 황사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지금 어제는 좀 더 이렇게 진해 보이더라고요. 보니까요, 황사가. 오늘 지금 보니까 지금 서울 쪽이 상암동 쪽인데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러면요. 2015년 이후에 6년 만에 황사 경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보니까 어제 저도 이제 보니까 그 옆 건물도 잘 안 보일 정도 그런 것도 있던데 보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에 이런 이제 황사 경보가 발령이 됩니까? 네, 황사라는 거는 눈으로 보여지는 뿌연 정도를 기준으로 황사다 아니다라고 관측하게 되는데요. 황사 경보는 지상에서 관측되는 황사의 농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PM10 시간 평균 800 마이크로그램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황사 경보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상공에 떠서 지나가는 황사가 우리나라 주변에서 하강하여 사람들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즉 지상에서 관측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번 황사가 어디에서 왔느냐? 이 보통 중국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주로 황사 발원지는 중국하고 몽골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서 나타나는 황사의 특징에 관해서 잠시만 말씀드리면 최근 이곳 황사 발원지에서는 강수량이 10mm 미만으로 매우 적은 상황이고요. 이 부근 기온이 높아서 눈이 쌓여있지 않습니다. 이는 황사 발원지에서 황사가 발원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형성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발원지에서 황사가 우리나라로 수송되고 우리나라 부근에서 황사가 지표로 하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데요. 지난 3월 16일 경우에는 강한 황사가 우리나라 부근 약 2km 상공으로 떠서 통과했고요. 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오늘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이 황사는 지표 부근까지 하강해서 지상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에 황사 경보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이 황사가 이번에는 이제 그 지표 부근까지 내려왔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제 그 황사 영향 때문이겠죠, 아마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 이게 이제 나쁨 기준 있지 않습니까? 매우 나쁜 기준이죠. 그것보다 한 4배 초과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앞서도 일부 말씀드렸지만 황사는 조금씩 약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부분에서 대기가 정체할 수 있는 기압계가 유지됨에 따라서 황사가 약화되는 것은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황사 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황사는 차차 약화되겠지만 오늘까지 서해안과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황사가 관측되는 곳이 있겠고요. 완전히 빠져나가지 못한 잔존에 있는 황사 입자로 인해서 내일까지도 황사가 나타나는 곳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일단 황사가 유입되면 그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가는 거는 그냥 뭐 이해가 갑니다. 그냥 단순히 생각해도. 근데 반대로 그 초미세먼지 농도는 이게 낮아진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이건 맞습니까? 예, 조금 원론적인 얘기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미세먼지라는 큰 틀에서 보면 황사나 초미세먼지나 모두 미세먼지에 포함됩니다. 예. 초미세먼지는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발생되는 입자가 매우 작은 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관측 예보를 수행하고 있고요. 황사 발원지 모래가 강한 바람에 의해 수송되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황사는 오로지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발원부터 이동, 영향까지 기상청에서 예보를 하고 황사 경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황사로 인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가는데 초미세먼지 농도는 낮아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기압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황사는 지표 부근의 강한 바람에 의해서 수송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대기가 안정된 상태에서 부유하고 있는 초미세먼지는 황사가 다가올 경우에 지표 부근의 강한 바람에 의해서 확산되면서 옅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16일 같은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 황사, 미세먼지 언제까지 이어지는 겁니까, 이게?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예, 오늘까지는 서해안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PM10 농도가 높아서 황사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대기 하층의 기류가 지금 현재 빠져나가지 못하고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까지도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내일까지요. 내일까지. 예. 자, 그리고 이런 황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발생하면 우리가 호흡기 건강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동 어떻게 됩니까, 이거? 예. 네, 미세먼지. 오늘과 내일은 황사겠네요. 황사의 영향을 받을 경우에는 호흡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노약자분들께서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시라면 외출을 삼가시고 외출을 하실 경우라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또한 황사 관련해서 기상청에서 시시각각 발표하는 황사 예보와 특보 그리고 정보를 적극적으로 참고하셔서 개인별 상황에 맞는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마스크 좀 우리 KF94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정도 끼고 나가면 좀 괜찮을까요? 자, 끼고 나가면? 네, 그렇습니다. 마스크 KF94 같은 경우에는 황사 같은 입자가 큰 미세먼지들은 마스크로 대부분 다 걸러질 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부득이하게 외출하려면은 마스크 제대로 된 거 잘 쓰고 나가야겠네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벚꽃 개화 시기 어떻습니까? 이게 평년보다 좀 빠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올해 서울의 경우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주 수요일이죠. 3월 24일에 벚꽃이 개화했는데요. 최근 10년 동안의 벚꽃 개화 시기를 보면 4월 초순 또는 중순이 많았는데요. 올해 3월 24일 벚꽃 개화는 1922년에 서울 벚꽃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빠릅니다. 이처럼 벚꽃이 평년보다 빨리 개화한 이유는 2월과 3월의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도 높고 일조 시간도 평년보다 많았기 때문입니다. 3월 23일 날 발표된 3개월 전망을 보시면 먼저 기온은 4월과 6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5월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4월에는 상층 찬 공기의 영향으로 쌀쌀한 날씨를 보일 때가 있겠고 5월에서 6월은 일시적으로 고온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겠습니다. 강수량을 또 말씀을 드리면 4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고 5에서 6월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주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지만 6월에는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상청의 박정민 동부관이었습니다. 네, 홍보선의 출발 새 아침 잠시 뒤 3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